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어느덧 11일째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했지만 이란은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라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전황부터 종전 시나리오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두 분의 중동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세 가지 큰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주제 어떤 주제인지 한번 먼저 보시죠. 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11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의 정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박 교수님도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보다 이란이 상당히 잘 버티고 준비가 너무 잘 됐다. 그게 아마 지금 전체적인 평가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이란이 형편없이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이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했다. 네. 근데 그러면 이미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전문가들은 예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도 아마 이렇게까지 이란이 잘 버틸 줄은 아마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국가, 이란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버틸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부터가 좀 오류가 난 게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제 2월 시간을 좀 돌려서 2월 중순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핵협상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이거 대화로 다 풀리나?라는 분위기였는데 갑작스럽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협상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끈 거다.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죠. 이란은 약간 순진했던 것 같은데 이란은 그러면서도 공격받을 거는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5차 협상까지 마지막에 4차 협상을 놔두고요. 네.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될 거라고들 다 낙관을 했죠. 그리고 오만 그 중재단도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오바마 때도 못했다 하면서 한껏 치켜 세우면서 낙관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오만 대표가 인터뷰를 할 때 그 느낌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막아보자라는 의미로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분위기가 조금은 어그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쪽의 분위기가 조금 감지를 했는지 오만 대표단이 이례적으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주 강조한 게 오바마도 못한 거를 이번에 이란이 양보를 해서 가게 됐다. 그러니까 아예 우라늄을 농축한 다음에 비축을 아예 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오바마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분위기 싸한 걸 느끼고 막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격이 들어왔죠. 바로. 예. 네. 미국과 이스라엘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협상을 이용했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거의 2달 가까이 전쟁 준비를 했죠. 전략 자산을 계속 오만해, 페르시아만에 준비를 했지만 그렇죠. 이란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하는 협상 조건을 들어줬다면 사실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예.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조건이 이란이 받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협상은 버리고 전략 자산 배치를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협상을 이용했다. 네. 거기에는 좀 동의하기 제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은 있었어요. 진짜 협상을 해서 잘 되면 나는 전쟁을 할 의도도 없고 전쟁할 필요도 없다. 네.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만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예,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옆에서의 충동이 더
큰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스라엘 충돌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의지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세게 불렀어요. 원하는 조건이. 네, 원하는 조건이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받으라고 하면서 협상을 하라고 그러니 이란 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가냐면 딱 이런 겁니다. 양측이 협상을 하는데 총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네. 총을 갖다 놓고 자, 내 거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면 총을 계속 흔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란 쪽에서 보면 이건 협상이냐 협박이지. 그렇게 상황이 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러기에는 이 협상은 협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협상을 마치 부동산 협상하는 것처럼 한다. 예. 물건 세게 불러놓고 깎아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절대 근데 깎아주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그러면 왜 깎아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밀어붙였느냐? 저는 이제 우리 선 교수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왜 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꿈은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시작할 때 박힌 게 있죠. 40년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단독으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이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의 꿈은 미국이 이란을 혼내주는 겁니다. 대신 공격해라. 예, 그리고 그때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네. 이스라엘의 충동. 깎아줬습니다. 네. 깎아줬습니다. 이거 예,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라늄 농축을 원래는 이란 영토에서는 절대 안 된다, 제로라고 했다가 스티븐 위드코프가 그러면 이란이 우리의 고유 주권, 우라늄 농축 권한을 이렇게 타국이 간섭하는 건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주권 인정해 주겠다. 어떻게 했냐면 상징적으로 이란 영토에서 조금씩만 우라늄 농축을 하도록 해주겠다. 이게 깎아준 거란 말이에요. 깎아줬는데 이란은 이것마저도 걷어찼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영토에서 상징적인 거 말고 더 높은 우라늄 농축을 원했고 거기에다가 고농축 우라늄을 450kg 되는 60%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나 러시아 쪽에 반출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좀 농축 농도를 낮춰서 자기들 원전 돌리는데 연료를 쓰겠다. 미국으로서는 물론 조건은 높았지만 어느 정도 이란 쪽에서 좀 유동성이 좀 유연하게 나왔다면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협상도 할 수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으로서는 여기서 더 밀리면 어차피 미국은 지금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양보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차라리 강대강으로 한번 전쟁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 상황에서 그 당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거 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잃을 게 없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최대한 경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협상을 잘해서 제재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전쟁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즉 어차피 제재도 잘 안 풀릴 건데. 그렇죠. 그러면 나는 공격하는 거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란은 사실은 근데 이란도 전쟁 준비가 돼 있긴 했지만 이 공격은 28일 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미 21일 날도 공격할 마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예, 연기한 겁니다. 네. 뭐 기술 악천후도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비밀이 좀 새 나갈 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는 14일 날도 공격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적으로 공격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은 늘어갔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네바로 장소로 옮기지 않습니까? 제네바에서 빈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엔나에는 IAEA 사무실이 있는 곳이고 본부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는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상황을 조율해 가는 거니까 세부적인 상황을 조율해 간다는 것은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누구든 다 긍정적으로 봤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긍정적으로 잘 돌아가겠구나 생각을 했고 미국은 근데 그게 일종의 속임수였던 것 같아요. 연막 작전이야. 예, 이란을 안심시켜 놓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28일 날 3월 2일부터 세부 사항 조율이 들어가는데 그 전전날인 28일에 공격을 한 거죠. 이렇게 약간 연막 작전 때문입니까? 전혀 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잖아요. 이란이요.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협상이 끝나고 나서
오만과 이란만 협상이 잘 됐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미국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긍정적이다. 네, 4차 협상해 보자. 왜? 이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란은 뭐 엄청 잘 됐다. 이것만큼 더 진전이 없었다. 엄청 잘 된 것처럼 막 포장을 했죠. 오만은 또 이걸 막아야 되니까 아까 박 교수님 얘기했지만 오만은 이미 알았어요. 오만 외무장관은 협상이 결렬된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걸 봉합하기 위해서 잘 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가서 제디 반스 부통령을 만나고 또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서 협상이 잘 됐다. 잘 될 거다 얘기했지만 그게 마지막으로 막아보려는 노력이 좀 실패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잘 됐다고 얘기한 적 연막 작전을 쓴 게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였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이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협상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예. 근데 보면 한 군데 모여 있었잖아요, 또. 그렇죠.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전쟁 준비를 이스라엘이 꾸준히 해왔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네.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려는 작전을 이미 세웠고 네. 수개월 동안 정보를 취합을 했던 거죠. 이미 모일 것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미 전쟁을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하루아침에 정보를 취합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뭐 수개월 동안 알리 하메네이와 그다음에 이란의 그 수뇌부, 군 수뇌부와 다른 정치인들이 함께 모이는 회의 시간과 장소를 알아냈던 것이죠. 네. 한 번의 폭사가 된 거잖아요. 한 번의 네, 폭탄으로. 네. 이거 별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항상 보면은 허술해요. 예, 그런 고위 관리들이 도중 그렇게 48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모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 태연하게 했고요. 네. 그날이 우리는 토요일이지만 이란은 토요일이 월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부터 일하거든요. 그렇죠. 아침이었고요. 라마단 기간이었고 그거를 이제 다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공격을 한 건데 네. 실질적으로 얼만큼이나 이게 급박하게 했냐면요. 보통 전쟁을 하려면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든요. 항공기에다 알리고 알리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관제사협회에서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미사일을 날아가는 순간에 인항기가 달리고 있었다면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 근데 그 정도로 급했어요. 그 정도로 상대방의 눈치를 못 채게. 왜냐하면 그 알렸으면은 이란도 회의를 연기하거나 뭔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란이 완전히 그 허를 찔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쉽게 말하면 CIA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더 놀라운 거는 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그 현장의 사진 같은 게 이스라엘 쪽으로 전달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 내에 고정 간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준비한 거군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란은 공격이 항상 목표였고 작년 12월 29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만났을 때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무슨 말을 듣고 싶었냐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너무 많아졌다. 지난 6월 전쟁 때 많이 소모됐다고 생각했는데 7월부터 너무나 이게 빨리 확보를 하면서 증강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탄도미사일 비축 속도가 빨라진다. 네. 이거 쳐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네가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전쟁이 나기 전에 1월, 2월쯤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미국까지 같이 들어가서 공격할 줄은 몰랐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네. 네타냐후가 어떻게 보면 자기네 정치적인 위기를 외부로 돌린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스라엘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겁니까? 뭐 둘 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정치적 위기는 국내 정치적 위기는 그렇게 사실 크지는 않아요. 어차피 10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고 네. 지지도가 좀 낮은 건 있죠. 그래서 그걸 조금 올리는 효과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정치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실각 위기에 있는데 네. 전쟁을 해서 실각을 면했다. 이 정도면 뭐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스라엘 국민들과 이스라엘 국민 여론을 보시면 네. 팔레스타인 문제나 가자 문제에 있어서는 여론이 갈립니다. 네,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래도 양심 있는 이스라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가자 주민들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는 것이 결국 우리도 평화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 이견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많이 두드려 봤더라도 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여론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휴전, 협상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So there is no request for a ceasefire by us, and there is no request for the negotiation with the U.S. From us. We have never sent any messages to them. 보면 이제 이 일부 협상을 중재를 나선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들은 우리 그런 생각 별로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저는 이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왜냐하면 없다. 왜 협상은 없다고 생각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약전에 계속 속았잖아요. 지금까지. 네. 작년 6월 전쟁에서 속았고요. 이번 전쟁에 속았고. 그래서 이란은 미국과는 협상을 해봤자 또 속는다 생각하고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이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협상도 없고 항복도 없다. 그럼 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냥 미국이 공격 안 하면 끝납니다. 공격 안 하면 끝납니다. 미국이 공격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협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네. 아니요, 저는 물밑에서 마크 협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재 국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오만이나 네. 주리키에나 아니면 지금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두 국가 간의 이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휴전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휴전 노력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고 양측의 입장이 평평하니까 예. 성과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푸틴이에요.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남의 전쟁을 내가 중재하겠다. 네. 이게 가능합니까? 워낙 이란하고 친해서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봐요. 미국보다는 오히려 이란 쪽에서 네.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이 정도면 전쟁을 우리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번 해봐라. 네. 조건이 뭔지 어떤 조건을 우리한테 얘기를 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은 이거다.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러시아 푸틴의 중재.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제안하지도 않고 미국이 제안하면 계속 거부해 왔어요. 아하. 예, 지금 미국이 물밑에서 몇 번 접촉을 한 것 같은데 이란은 네.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푸틴 대통령 정도라면 이란이 마음을 내놓을 수 있죠.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의 본인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 중립이냐? 그랬더니 대사가 뭐라냐? 아니다, 우리 중립 아니다. 우리는 이란을 지지한다. 어허. 그러면서 이란은 공격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공격을 받았는데 그 어떤 나라도 이란이 공격받았다면서 동정하는 나라 없이 혼자 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이란 마음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중동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시리아에 공군기지, 해군기지를 운영했었고 지난 40년 동안. 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주변 국가들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 국가 정상에 다 전화를 했어요. 네. 푸틴 대통령이 참아라. 니네 확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문제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불쾌감을 이란에 전달하겠다. 그래서 이란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묘한 위치인데요. 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친하잖아요. 그렇죠. 예, 스트롱맨끼리 통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얘기가 통합니다. 러시아는요. 아랍과도 통하고요. 이란과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격격자죠. 그렇군요. 네. 러시아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심이 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제 폭사를 당했을 때 이란은 보니까 두 갈래로 갈렸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근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러면? 폭사가 됐을 때요. 네. 이란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이제 이미 이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죽으면 나의 뒤를 이어서 나의 직을 대행을 다 이미 세팅을 했다. 예 선택을 다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알리 하메네이도 알리 라리자니자는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을
대행으로 임명을 해놨고요. 네. 다른 군 수뇌부들도 이미 다 폭사되고 나서 차례차례로 다 자리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견고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지금 수뇌부를 공격하더라도 네. 그 폭사한 수뇌부를 채울 수 있는 인물들이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그래 준비가 돼 있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그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뭐 전시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시 상황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민간 지역계에서 폭격이 내려오고 네. 민간 피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데 미국이 잘한다고 뭐 찬성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싫은 정부가 또 좋아질 리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위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뭐 미국이 우리 정부 없애주세요 하고 만세라도 부르면 네. 이건 반역죄 아닙니까? 이미 그리고 이란에서는 조금이라도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적의 스파이로 간주해서 적군을 대하듯이 대하겠다고 얘기를 이미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뭐 꼭 이란 정부가 그런 얘기 안 하다 할지라도 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엄중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단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분한 편이고요. 다만 이란 정부의 허점은 계속 드러나죠. 어떻게 1차 전쟁에서도 그 수많은 12명 이상의 그 장군들이 죽었는데 네. 이번에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느냐. 심각한 안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에 대해 관심이 많냐면 이란에서 혁명수비대 최고 엘리트 군단이 이제 예루살렘 군단이라 고도스 군단인데 그 사령관이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령관의 그 행적을 두고 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폭격 당하고 모든 비밀이 새어나간 건 이 장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오히려 모사드 요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요. 이 가니 장군의 지금 어디 있느냐 행적에 대해서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고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이 도는데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즉 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전쟁 통해서는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와중에 그러면 반대할 수는 없겠군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지금은 설사 이 이란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네.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반정부 시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 선출된 최고 지도자 모자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감정, 네. 뭐 반대하든지 아니면 찬성하든지 이런 목소리를 내겠죠. 뭐 이미 선출되고 나서 이란의 시위를 보니까 아주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달리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아주 뭐 환호를 외치는 장면도 이미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반정부 시위를 하기에는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이란 지도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니야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 아들인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협상 안 하면 난 다 무조건 반대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이 아들 모지타바는요. 네. 최고 지도자로 이번에 등극을 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주 임무로 집어왔고요. 네, 반미 성향이 예, 강하다. 반미 성향은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아버지를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 우리식으로 요즘 한다면 문고리 권력. 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고 네. 심지어는 지난 그 28일 공격 대상이었을 때 같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목숨을 건진 거죠. 아마 어느 정도 다퉜는지 모르겠는데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는 계속 있습니다. 그때 모주타바만 살았거든요. 모주타바 아내가 죽었습니다. 네.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여동생이 죽고 매제가 죽고 조카들이 죽었어요. 거의 가족이 다 몰살했거든요. 혼자 간신히 살아남은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스라엘과 미국은 어떻게든지 제거를 하고 싶어 할 거고 특히 이스라엘은 모지타바를 다시 정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또 다른 작전을 할지도 모르겠죠. 또 다른 작전 가능성. 저는 뭐 100%라고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95% 정도. 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미 무자타바하고 알리 카미네이는 이미 살생부에 올라 있어요. 아버지는 죽었지만 무자타바는 운이 좋아서 지금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살생부에 올렸습니다. 두 명을 다 제거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은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암살 지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에 너무 많은 지도자가 죽었는데 보니까 이 뒤에를 백업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원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이란의 정통입니까? 뭐? 아니요, 작년 6월 전쟁의 교훈입니다. 6월 전쟁에서 지휘부가 죽었잖아요. 네.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 만일의 경우에 있을 때 장이 죽으면 누가 그 다음을 잇고 그 다음을 잇고 우리가 4단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 특히 미국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도부가 죽으면 혁명수비대가 제대로 작동 못할 거라고 봤어요. 빨리 항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나 원래 목표는 5분 안에 반격이었는데 5분은 아니었지만 2시간 안에 반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굉장히 탄탄하게 짜 있다는 거죠. 네. 심지어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통신망을 완전히 잘랐기 때문에 지휘부가 있어도 현장 지휘관과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허. 이미 그런데 현장 지휘관은 자기의 판단대로 지휘부와 연결이 안 돼도 공격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미국이 놀라울 정도로 이란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지휘부가 죽었으니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 잘 버티니까 아주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준비가 그래서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른바 모자이크 방어가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지휘부가 죽으면 폭사한 지휘부를 대체할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해 놨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휘부가 구성이 되면 네. 자기들의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통일된 행동이 안 나와서 그렇죠.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란이 지금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그런 오류 때문에 지휘부가 새로 생겼지만 네. 새로운 지휘부와 밑에 있는 병력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통신이. 그래서 밑에 있는 병력들이 지휘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차별로 지금 걸프 국가에 대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일단 그다음에 미국의 군사시설만 때린 게 아니고 민간시설도 많이 맞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더 많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지금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시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도부와 그다음에 일반 사병들과 병력들 간의 어떤 통신이 부재로 일어나는 어떤 균열 양상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로 또 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걸 오늘 아주 영리하게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걸프 국가를 계속 공격을 해야 유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다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것이고 유가가 오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인 트럼프 대통령 압박용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란도 그런 석유 저장 탱크를 공격하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하잖아요. 무슨 생각입니까, 그러면? 상대의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를 다 없앤다라는 거 전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스라엘이 그런 행동하는 게 좀 약간 못마땅하죠. 왜냐하면 불안감을 더 올려주잖아요. 그건 물론 혁명수비대가 쓰고 유료 저장고이긴 하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테헤란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가릴 정도로 검은 비가 내릴 정도로 이틀 동안 이거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국제 여론도 별로 안 좋고요. 그 사실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공격이 됐습니다. 예. 그건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어느 정도의 얘기는 있을 것이다. 글쎄요. 그거는 얘기를 못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었더라면 미국이 그렇게 화를 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공격. 그렇죠. 독단적이라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경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거의
예를 들어서 사전에 언지를 하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사전에 언지도 없이 네. 독단적으로 정유 시설을 공격했던 것으로 30여 개를 지금 공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또 전쟁에 직접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요. 네. 저희가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반드시 탱크나 다른 무기들을 계속 움직이는데 필요한 정유 시설이 있습니다. 때리겠습니까? 안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기본 중의 기초예요. 혁명 수비대 쓸 것이고요. 계속해서 혁명 수비대가 버티기 위해서는 전략 물자를 계속 쓸 텐데 그 전략 물자가 지금 얼마든지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투발 수단이 있고 전투기를 보낼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간다? 유가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로서는 뭐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이제 에너지의 허브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 근데 100% 통제가 됩니까? 이란이요. 네. 뭐 100% 통제를 안 해도 지금도 사실은 이란이 뭐 말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배에다 뭐 공격을 하겠다. 말만 해도. 말만 하고 뭐 몇 개 선박을 공격한 적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놔도 사실상 봉쇄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안에 있는 선박들은 지금 유조선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봉쇄나 마찬가지죠. 네. 사실상 봉쇄. 네,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국제적인 비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우리는 뭐 특별히 막지 않는다. 회색 전략이에요. 네. 막는 것 같으면서도 막지 않고 막지 않는 것 같으면서 막는 전법. 위험만 주더라도 유조선들이나 이런 배들이 그거 어떻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다들 지금 정박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란이 이번에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대사를 자국에서 추방하는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의 배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예. 네, 이렇게 계속 심리전 쓰고 있죠. 근데 어느 나라가 미국,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석유 필요하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네. 그만큼 심리적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은 손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란이 노리는 겁니다. 이란은 두 가지 노립니다. 에너지 압박을 상당히 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혁명 수비대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미국이 공격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유가가 $20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가는 엄청난 미국의 압박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군 피해입니다. 미군 피해, 뭐 건물 피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군의 목숨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 민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는 사람이 30%가 채 안 됩니다. 30%가 채 안 되는데 그 사람들마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거나 네. 미군이 죽으면 나는 나의 지지를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문제가 되면은 지지율은 더 떨어져요. 예. 그럼 전쟁 어떻게 합니까? 여론이 움직이는 나라에서 그게 미국이 원하는, 그게 이란이 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빠르게 전쟁을 끝내거나 아니면 이 공격 안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군 투입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쿠르드족이 이란 전쟁에 개입한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조금은 찬성하는 느낌 보이다가 갑자기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 don't want to make the war any more complex than it already is. No. We've had a good relation. They're willing to go in, but I've told them I don't want them to go in. 처음에는 찬성하는 듯 약간은 뭐 CIA 얘기도 나오고 네.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 투입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혼란과 동요를 일으켜서 이란 내부를 좀 시끄럽게 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를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그런 작전이었을 텐데 네. 제 생각엔 아마도 쿠르드 민병대가 더 이상은 미국의 그런 놀잇감이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네. 더 이상 왜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의 총알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 전쟁이 끝나면 아무것도 자기들이 약속한 걸 해주지도 않았는데 네. 우리가 왜 계속해서 그걸 속아줘야 되냐라는 상당히 큰 그런 쿠르드족의 새로운 전략이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설득을 했지만 사실 거절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쿠르드족이 거절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쿠르드족을 투입 얘기 나오기 전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란이 달라질 거냐, 이란의 지도가 달라질 거냐 했더니 아마도 달라질 거다. 영어로 이제 probably라고 썼거든요. probably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도가 바뀔 만큼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 공부가 덜 끝났어요. 그래서 쿠르드군이 들어가면 지도도 바뀌고 될 거라고 생각해서 쿠르드군 들어가는 걸 찬성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나오는 소리들이나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쿠르드군이 들어가 가지고 이란의 정권이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라 더 주변에 시끄럽게 문제가 되겠구나를 걸 깨달은 겁니다. 특히 이라크계 쿠르드 쪽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의 총알바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란계 쿠르드요. 이란 쪽에서 살다가 이란 정부가 박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라크 쪽으로 넘어온 이란계 쿠르드 전사들이 있거든.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기로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계속 백업을 뒤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라크계 쿠르드계에서. 근데 이라크계 쿠르드계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 미국이 2번이나 배신했는데 거기가 이제 느낌이 왔죠. 트럼프 대통령 이게 쉽지 않구나. 더군다나 만약에 이란에서 쿠르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대로 쿠르드군이 들어가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게 쿠르드의 성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가 절대 그걸 보지 않습니다. 튀르키예가 또 이 문제에서 참전을 해서 복잡한 양상이 확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쿠르드군이 들어가는 거는 미국이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해서 뒤에서 백업을 하고 미군이 희생을 각오하고 이들을 뒤에서 지원을 하면서 성공을 하지 않는 한 쿠르드는 들어가서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쿠르드의 역할을 불쏘시개 역할을 했잖아요. 쿠르드는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는 완전히 달라진 거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쿠르드족이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쿠르드족까지는 오지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안에서 내부적 결속을 다져나가면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쿠르드족이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란 쪽에 유리한 게 결론이 났으니까 이란으로는 특히 혁명 수비대로서는 한 짐을 덜었다.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쿠르드족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은 쿠르드족이 들어가서 민병대가 들어가서 잘 되면 발루치나 그 안에 또 다른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발루치나 투르크멘이나 다른 민병대들도 조합을 해서 함께 연합 작전을 할 가능성 그런 것도 염두를 해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모든 게 지금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한 짐 덜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결과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에 오른 것을 두고 내부적으로 이제 복종, 완전한 복종 이런 선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나 봐요. 이런 복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지도자가 선출이 되면 충성 맹세를 합니다. 바이아라고.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다. 그거를 하면서 지금 제가 받아보는 이란 소식통에 보면은 전부 다 상당히 많은 오늘 그 소식들이 모지타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일대기. 일대기 쫙 나오고요. 그다음에 모지타바가한테 배웠던 학생들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고 얼마나 뛰어난 건지 계속 그 얘기가 찬사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종교 관계된 학교들 사람들이고요. 일반 종교에 그닥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이 모주타바라는 최고 지도자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세습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자 세습이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물론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합니다. 아니 왜 어떻게 부자 세습이냐 이게 정확하게 민주주의 틀 안에서 뽑혔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혁명 수비대의 입김이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88명의 전문가 의회 의원들이 뽑는데 4분의 1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4분의 3 압도적인 다수는 4분의 3으로 했지만 네. 그 구성원이라든지 그 나오는 게 상당히 진통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0년 전부터 자신의 아들을 후보자로 계속 놓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2015년에 대통령이었던 루하니 대통령이 네. 우리가 혁명을 왜 했냐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우리가 세습 왕정 아니지 않느냐. 우리 세습 왕정이 싫어서 공화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버지 다음에 아들이 될 수 있냐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체적으로 지난 10년간의 이란 사람들이 모주타바 최고 지도자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전시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지금 최고 지도자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여론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온한 상태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란 정부에서 지금 보여줄 사진은 전문가 의회 88명이 어떻게 모여서 뽑았는지 그걸 분명히 찍어놨을 거거든요. 아마 그거부터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즉 완전한 복종은 군대 네. 등등에서만 가능하고 일반인들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나 뭐 지금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네. 국민들은 당연히 뭐 지금 모자타바의 선출에 대해서 기뻐서 환호를 외치겠죠. 그러나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1월달에 그 많은 이란 국민들은 예. 저는 대다수가 반대할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본 영상에 보면 마르그바 모자타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메네이가 죽기 전에 하메네이에게 죽음이라는 구호가 나왔는데 벌써 모자타바에게 죽음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란에.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이슬람 정권에 대해서는 네. 반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가 누가 되든지 간에. 네.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권이 계속해서 진압을 하고 탄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앞서 이제 박현도 교수께서는 아마 그 폭격대에 많이 다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대중 앞에 서야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루머들이 좀 있어요. 다친 게 아니라 더 심한 거 아니냐. 예,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성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이란은 10명 중에 4명이 소수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은 국가의 한 중심부에 살고요. 그 주변은 다 소수민족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기도 만약에 소수민족이 봉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쿠르드가 성공하면 다른 민족 다 들고 일어나서 이란이 해체될 수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아랍 쪽이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2%가 있습니다. 그 아랍이 사는 지역이 아흐바즈라고 그러는데요. 아흐바즈 지역을 뭐 자유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분리 독립당에 있어요. 거기서는 계속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뽑았는데 네. 이거 부상이 아니라 더 심한 거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감추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혁명수비대가 최고 지도자를 필요로 하니까 네. 실제로 혁명수비대가 좌지우지하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이 소수 분리 독립하는 곳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정확한 거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혁명 수비대가 그 중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인데 자체적으로는 왜 안 하고 어떠한 누군가를 내세울까요? 정통성이 떨어지죠. 예, 혁명 수비대 내에서 누가 네. 최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최고 지도자는 네. 이슬람 법학자만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력이 뛰어난 뭐 누가 오더라도 네. 알리 라니자니 같은 어마어마한 그 유명한 가문이지만 정치 가문이고 이란 내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도 최고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란에서는 이슬람 법학자만이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후보조차도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엘리트 집단이지만 네, 지도자는 될 수 없다.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전쟁은 출구를 찾아야 될 것이냐. 이란의 저항 속의 트럼프의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큰 위험은 지나갔다, 전쟁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 얘기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A lot of work, a lot of brilliant work
but we're going to have a much safer world as soon as it's finished, and it's going to be finished pretty quickly. 네, 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얘기도 있었지만 오늘 국방장관,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공습의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다. 이란은 고립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느낌이요. 네. 종전으로 가는 느낌인데 미국이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6월 전쟁처럼. 6월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웠지만 결국에는 그 중지시킨 거는 미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마 하고 끝냈는데 네. 이번에는 미국 스스로가 그렇게 선언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네. 그게 이란이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항복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혁명수비대 얘기 들어보면 네. 만약에 미국이 공격을 끝내지 않으면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올라가도록 계속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격 끝내라. 우리 가만히 있겠다. 결과적으로 그럼 국방장관이 공습의 가장 격렬한 날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거의 다 쏟아붓겠다. 다 쏟아붓고 이제는 뭐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쓸 거 다 쏟아붓고 조만간 뭐 휴전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네.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저도 박현도 교수님과 동의를 합니다. 미국이 어차피 이 전쟁을 더 끌어봐야 네.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출구 전략을 찾을 텐데 네. 가능한 출구 전략이 별로 없어요. 이란은 도장을 안 찍어줄 거고 협상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어떤 뭐 핵협상 아무것도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전쟁의 목표는 거의 다 달성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철수하겠다. 했을 때 네. 과연 이란이 가만히 조용히 공격을 멈추고 가만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란은 계속해서 전쟁을 특히 걸프 국가나 다른 국가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이어갈지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50대 50이다.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승리했다고 했지만 휴전을 했지만 네. 이란은 우리는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곤란해지면 다시 전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워 담지 못하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하고 떠나려면 물밑에서 최소한 네. 내가 이렇게 해서 갈 테니 니네들도 이란도 이제는 공격을 멈추는 게 좋겠다. 그걸 뭐 합의를 하든지 네. 그런 정도는 하고 떠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이란이 그래 우리도 같이 공격 안 할게라는 분위기가 될 그런 수도 말은 안 할 겁니다. 네네. 말은 안 하겠지만 분위기상 나 공격 안 할 수도 있어라고 했고 네. 아니 옆에 주변 국가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걱정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 안정적으로 하려면 네. 스트롱맨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푸틴. 러시아가 와야 된다. 예, 푸틴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은요, 푸틴이 전화를 아랍 국가들이 다 전화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란 쪽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의 결과가 바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우리 더 이상 공격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꼬였냐면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발끈했고. 네. 그리고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랍하고 그 당시에? 이란과요. 네. 그런데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공격 안 하겠다, 미안하겠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나온 말이 우리가 이겼다. 봐라, 이란 항복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좀 의문인데 왜 그러면 그때 이란의 담수구 공장을 공격을 했을까? 미국 네. 쪽에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오히려 지금 이란과 아랍 국가들의 그 화해를 미국이 오히려 방해한 거 아니냐, 잘 나가는 거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수가 많은데요. 네. 지금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보여준 거는 푸틴의 중재력은 보여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장 큰 수수께끼는 이거 같습니다.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너네들 민주화
정권 이게 제일 중요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아니야 핵이야라고 얘기를 했다가 공격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게임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는 뭘 받아내야 끝났다고 할까요? 그게 이제 가장 사실 불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전쟁의 목표가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전쟁. 도대체 이 전쟁의 목표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권 교체인가? 아니면 이 정권을 제대로 약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란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혁명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정권을 국민들이 가져가는 뭐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초기에. 그게 목표인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원했던 목표는 이미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얘기했던 이란 국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던 그림은 거의 뭐 그리지 못한 그러나 정권이 특히 혁명수비대나 이란 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 무기들은 불능화시키고 제거는 했지만 더 큰 이란을 어떻게 민주화 국가로 바꾼다거나 정권을 바꾼다거나 그다음 이란 국민들을 해방시킨다거나 이런 아주 아름다운 구호들은 사실상 실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뭘까?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출구 전략이 없죠. 이거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걸 계속 비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비판한 사람들이 뚜렷한 목표 없이 들어갔으니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출구 전략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핵이나든지 탄도미사일은 그 전부터 얘기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시위대들이 그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그랬는데 기반도 마련하지 못했죠. 정권 개최도 결국 못한 거 아닙니까? 결국 모주타바가 선출이 된 거는 미국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메네이가 없는 상황에서 하메네이를 미국이 죽이지 않았더라면 모주타바가 될 가능성이 좀 낮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모주타바를 지도자로 만들어준 것도 미국이고 그럼 미국이 도대체 한 게 뭐냐? 시위대들이 전쟁 전과 전쟁 후에 달라진 게 뭐냐? 이런 비난이 지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고민은 분명히 전쟁은 끝내야겠는데 뭘로 끝낼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표 없이 가더라도 뭐 일을 한다면 계속 말을 바꿔서 하는 거. 지금 저는 그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헤그세스도 거기에 동반을 해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큰 게 있다면은 만약에 뭐 우라늄 60% 농축된 거를 미국이 확보할 수 있다면 자 봐라 우리가 성공했다고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뚜렷하게 갖고 나와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할 만한 건 없지만 계속적으로 자기 체면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체면이라도 걸어서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제 미국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한다고 하면 불만이 많이 있겠죠. 뭐 본인들이 목표한 또 목표 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전쟁 기간이 있을 텐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전쟁 중단을 선언한다면 어느 정도 나타냐후 총리가 거기에 따라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인가 없이 단독으로 또 이란과의 어떤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 다르잖아요. 네타냐후는 좀 장기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요, 근데 그렇게 장기전 아니었을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뭐 다 합쳐서 한 3주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시작한 다음에 1주 정도 됐을 때 앞으로 1-2주 정도 더 공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대체적으로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정도면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확인되지 않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반대하는 퇴역 영관급 장교들이 이제 미국의 군수 물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 미국이 쓸 수 있는 무기가 10일 정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무기가.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미군에서 가지고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장기전 하기는 어렵다. 이란은 장기전 할 수 있다. 이란은 장기전으로 가면 이란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란은 버틸 거니까요. 맞으면서도 버틸 거고 미국은 때릴 것도 그렇고 막을 것도 만만치 않게 되고 이란은 지금 조금씩 더 방출
구출하고 있거든요. 미사일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부 쪽 미사일이 고장이 많이 났는데 쓰지 않았던 동부 쪽 미사일을 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드론도 20%더 공격하고 미사일도 100%더 늘려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동안 이란에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 아직 갖고 있는 거 많아. 이게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란 쪽에서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네. 이란이 많이 감춰놓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쓴 것 같아요. 네. 효과적으로 단계를 써서 막판에는 지금 쏟아붓겠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란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장기전 준비돼 있다. 지상군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네. 준비돼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 실질적으로 전쟁은 오래 가면 이란에게 더 유리하지 미국한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사드 6대가 지금 다 반출됐다라고 기사가 뜨잖아요. 네. 아, 뭐 당연히 요격망 그다음에 요격 미사일이 부족한 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공격하고 있는 나라가 12개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많은 국가들 사실 미국이 일이 조금씩 다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격 미사일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뭐 사드나 패트리어트를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전쟁이 계속되면 누가 유리한가? 근데 이란 입장에서 전쟁의 승리는요, 네. 미국을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버티면 이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즘 잘 쓰는 뭐 무슨 있죠? 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버텨라. 꼿꼿이 써서 그냥 넘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굴욕적인 협상하지 않고, 네. 그냥 버티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면 사실상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미국 입장으로서는. 네. 그렇다 그래서 미국의 물자가 많이 부족하긴 하죠. 하지만 저는 다 끌어모으면 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끌어모아서 뭐 큰 승리도 못할 텐데 네. 굳이 그렇게까지 전쟁을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두 분 다 같은 얘기는 장기적으로 가면 이란이 유리한 국면을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후티 반군을 8년 동안 공습했습니다. 네. 후티 반군 안 죽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의 예멘보다 수십 배는 더 큰 이란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만으로 문찌를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아하. 엄청난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상군을 왜 못 넣느냐? 피해가 너무 커요. 그렇게 못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란한테 장기전으로 가려면 지상군을 가지고 깨끗하게 완전히 누르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서 피해를 각오하고 많은 사상자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은 못 하지 않습니까? 걸프전 때문에 이제 충격이 너무 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 성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이란의 승리는 생존하면 이기는 겁니다. 예, 굳이 미국을 타격 줄 것도 없어요. 생존하면 이기는 거고 피해 보고 나가는 건 미국이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 다 정신 승리로 끝납니다. 이란, 미국도 우리가 이겼다 하고 정신적으로 이겼다고 나가고 네. 이란은 맞았지만 생존했으니까 이긴 거고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겼다 하고 나가면 좋은데 또 이란이 내가 이겼다 봐라 트럼프 봐라 겁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말에 또 상처를 받고 네. 또 뭐 다른 걸 할까 봐 그러면 지금 왜 걱정이냐면 뭐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게 걱정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양이 너무 크니까요. 우리 국민도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휘발유 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심리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위해서라도 빨리 전쟁은 끝나는 게 좋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어렵겠지만 정신 승리로 네. 끝낸다. 이란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내부 균열이에요.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 내에서 더 이상 우리 전쟁의 의미가 없고 이번에 뽑힌 모주타바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든지 항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란 정치 지금 수뇌부 사이에서 어떤 이견이 있어서 네. 서로가 막 공격을 하고 싸운다거나 이런 내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란 정권이 사실상 미국의 공격으로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은 조금은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예.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봉합이 돼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공격했었잖아요. 물론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이 부분도 봉합이 됩니까? 그럼 뭐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란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미군 기지를 공격한 거다. 아하. 민간인 시설 그 민간인 시설 아니다. 미군이 머무는 시설이다. 미군과 관련 있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시설 아니고 미군이 쓰는 시설이고 미군과 관계 있기 때문에 공격한 거고 미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공격한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맞은 쪽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있는 걸 때렸으니까 그리고 피해를 민간인들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랍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공격을 하면 서로. 네, 그러니까 이란보다 아랍 국가들이 잃을 게 더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설들도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이란은 8년 동안 전쟁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란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힘들이 주변 국가들보다 훨씬 더 세요. 왜냐하면 잃을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봉합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요. 겉으로는 봉합을 하겠지만 네. 속으로 편해질 때까지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봉합도 쉽지 않겠지만 네. 이 주변 국가보다는 그래도 이란이 견디는 힘이 많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네네. 문제는 그동안 견디다 경제난이 왔기 때문에 네. 과연 복구나 경제난 극복이 쉽겠느냐? 쉽지는 않겠죠. 네. 일단 경제난은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핵협상을 해서 네.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리가 만무하죠. 네. 핵협상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자, 그렇다면 이란 정권의 최대 약점은 경제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이 고질적인 경제 문제가 안 풀리면 제2, 제3의 반전부 시위는 계속 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정권은 계속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 반정부 시위는 계속될 거예요. 그것이 뭐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경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네. 무기를 채우는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란 국민들은 또다시 일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어나도 그러니까 이 테헤란의 봄처럼 이렇게 무엇인가의 결말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화산이 터지듯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구심점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정권이 너무나 초강경 진압. 초반에 그랬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근데 진압이 이렇게 강경 진압한 거는 뭐 강도는 높았지만 과거에도 강경 진압을 했었거든요.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경 진압을 해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추후에 있을 또 다른 시위도 또 강경 진압하겠죠. 예, 그러니까 쉽게 바뀌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장 큰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자, 이란 국민들이 이렇게 자국민을 총칼로 이렇게 많이 3만 명까지 죽였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인 정권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있고 네. 국민들은 외부 누구든지 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일방적인 정책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란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네. 분명 잘못된 거 맞죠. 국제법상 되지도 않고 뭐 유엔을 통해서 갔으면 또 모르겠지만 미국 혼자서 지금 어떤 이란이라는 국가를 침공을 한 거기 때문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잘못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시면 이란 국민들이 이렇게 억압받고 있고 탄압받고 있는데 사실 국제사회는 나 몰라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 우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도덕적 딜레마가 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을 아무 문제 삼지 않고 계속 괜찮다. 문제를 그냥 덮자. 왜? 문제가 커지면 이란이 시리아화 될 수 있고 발칸화가 되고 있고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으니 이 폭압적인 정권을 그냥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 다 낫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정권을 사실상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엔 차원에서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이란뿐만 아니고 다른 국제 문제가 있는 어떤 폭압 정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좀 합의를 이끌어내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사실 그게 없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네. 과연 테헤란 봄 같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나? 저는 이게 테헤란의 봄이 오려면은요 네.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음. 이란의 문제점은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되든 간에 헌법상 권한을 최고 지도자가 그대로 헌법대로 사용하면은요 네. 똑같아요. 변화가 왜냐하면 최고 없다. 지도자가 가진 권한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다 장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자고 하는 사람들이 개혁파 사람들입니다. 개혁파 사람들은 헌법 개정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건데 그 개혁파 사람들이 주로 정치범으로 수용돼 있고 그다음에 가택연금돼 있고 목소리가 안 들리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최고 지도자 스스로가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최고 지도자 자리는 이때 국민들에게 상징적으로 국가 원수로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면 되거든요. 예. 그걸 내려놓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최고 지도자라면 이란은 변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이란은 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혁명수비대가 최고 지도자와 함께 국민들을 시위를 진압할 거고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경제 사정 하나도 안 나아집니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외 75%가 해외에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풀어주면 이란의 경제가 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뭐가 예쁘다고 이란을 풀어주겠습니까? 최고 지도자 뽑은 것도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오주타바가 그대로 가면 5년 후에 또 전쟁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동결 자금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이걸 경제 발전을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핵 개발한다고 또 보기 때문에 네. 어렵죠. 그래서 이란의 경제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봉합이 되지만 중동 지역 전체로 봤을 때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나라를 미국과 함께 어떻게 공격해 보겠다라는 그렇죠. 마음을 갖고 있고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계속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을 또 마음에 안 들면 공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이 중동 지역의 지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나빠지겠죠. 봉합이 되더라도 네.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 이 정도 되면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당했잖아요. 네. 참 이렇게 공격을 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도 북한처럼 핵무기를 미리 만들었더라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음먹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었겠을까? 이란 강경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란의 강경파들은 네. 최고 지도자에게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언젠가 우리를 공격할 테니 핵탄두를 만드는 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알리 하미네이 최고 지도자는 초강경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협상파예요. 그것만은 안 된다. 어쨌든 미국과 협상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런 사람보다 훨씬 강경한 사람들이 이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 이후에 사실 이란이라는 국가가 어느 쪽으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상당히 지금 중동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동 전체의 지형. 이란의 능력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이란의 영향은 줄어들었고요. 다만 우리 성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란이 핵무기를 만약에 또 만지겠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주변 국가들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불안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이 저렇게 됐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덜 개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아랍 국가들이 잊어버리고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긴장 관계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시각에서는 이제 이란은 어느 정도 잠재워 놨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낮아졌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앞으로 걱정되는 나라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게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하고 또 이제 경쟁 관계가 될 거예요. 튀르키예가 나토 국가고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뭐 당장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네. 튀르키예도 만만치 않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에르도안 행정부가요. 에르도안 정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에르도안 스스로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의 아들 빌랄 에르도안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이스라엘이 들으면 섬찟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튀르키예를 보는 눈은 새로운 이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전장터는 이란과 튀르키예의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치열한 외교전, 심리전 그리고 잘못하면은 정말 충돌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중동 지역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네. 보면 이제 중동 지역을 놓고도 이제 세계의 패권 국가들의 경쟁이 있잖아요. 보면 원래 이제 미국 친미 국가냐
아니면 반미 국가냐로 나누었는데 지금 보니까 러시아라는 중재국이 좀 나타났고 과거에는 이제 중동이 또 이란하고도 굉장히 친했고 그러면 이 세 개 강대국들의 관계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지금 상황은 이란이 이렇게 많이 국력이 약해지면 네. 러시아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뭐 시리아도 지금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시리아도 아주 러시아와 친했는데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었었고 또 러시아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정권이 들었었고 이란이 사실 중동에서 가장 군사 강국이었고 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는데 사실상 이번 작년에 또 공격을 받고 이번에 또 공격을 받으면서 국력이 많이 지금 상실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좀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고요. 네. 오히려 미국이 역시 중동 문제를 뭐 해결하거나 그다음에 중동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미국의 역할이 아직까지도 필요하다. 특히 걸프 국가들은 지금 보십시오. 물론 이번에 미국이 걸프 국가들을 100% 막아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어쨌든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걸프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즉 외교 다변화를 해왔어요. 미국만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이 이 중동에는 살아있다. 그러나 저는 또 하나 덧붙이면 이 지금 거대한 좀 중동 사실 뭐 거의 이 이름을 뭐 세계 대전이랑 붙일 수 없는 거의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역시 이스라엘의 국력이 너무 세졌다. 사실 독주한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사실상 지금 중동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이란하고도 뭐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미국을 끌어들여서 같이 전쟁을 2번씩이나 하는 과거에는 전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너무 세졌고 네. 또 이스라엘의 전략도 바뀌었어요. 그것은 예방 전쟁입니다. 옛날에는 기다렸다가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은 무조건 먼저 가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하마스가 2023년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자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훨씬 더 거친 이스라엘, 훨씬 더 위험한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 지역을 사실 바꾸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우리 성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네. 중동 국가들이 이번에 친미 중동 아랍 국가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건 아니구나. 공격당할 수도 있다 오히려. 네, 공격을 막아줬고 네. 결국에는 지금 어떤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란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때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미사일을 훨씬 쉽게 가기 위해서 먼저 거기를 공격을 한 거거든요. 상당히 성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UAE가 우리나라로부터 좀 방어용 무기를 더 수입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했잖아요. 네. 그런 현상들이 더 일어날 것 같고요.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더 줄이고 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자주 국방에 좀 더 열을 올릴 것 같아요. 지금 충격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요. 네.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 중동 아랍 국가들의 변화가 됐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는요, 이란이 완전히 망하길 바라지는 않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투사하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란이 아랍 국가들의 위협이 되지 않은 존재로만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도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고 아랍 국가들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란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아랍 국가들이 돈을 더 많이 댔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영향력을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더 이상 이제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헤즈볼라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더니 헤즈볼라가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문제는 계속 안고 있습니다. 헤즈볼라하고 이란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다만 조금 그전보다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는 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안심할 수 있지만
또 언젠가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성일강 교수가 말한 대로 방어적 공격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같은 질문 드리면서 끝을 낼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4주에서 5주 정도면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 정도만 이제 3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언제쯤이면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될 것인가 예상을 어렵지만 해주시고 근거까지 듣겠습니다. 먼저. 저는 뭐 근거 특별히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보면 전쟁 곧 끝날 것이다. 근데 이번 주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니니까 다음 주 중에 되지 않을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이 1주 전에 2주 정도 공격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딱 다음 주거든요. 3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결정을 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거기에 따라준다면 저는 희망적인 상황으로 다음 주 말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 섞인 굉장히 낙관적인 희망 섞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4주에서 6주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다음 주말 정도 알겠습니다. 성 교수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는 아니고 결국 뭐 3주 이후에나 빠르면 3주 이후. 그럼 지금이 11일이니까요. 10일 더 남았습니다. 그 이후쯤에 결정을 할 텐데 그게 뭐 3주, 4주가 될 수도 있고 5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결정을 하는 근거는 제 생각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다 끝났다. 그리고 이란의 어떤 군사적 능력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켰다. 최소한의 어떤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 벌기. 그게 언제쯤인가. 그쯤에서 아마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일째를 맞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시작된 전쟁과 관련해서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